이 영화는 아주 사소한 정보나 관점을 제시받는 것만으로도 감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아직 시청하지 않았지만 추후 관람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영화를 감상한 후에 이 영상을 시청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지만 현재 택배기사로 일하는 이종수는 어느 날 한 슈퍼마켓에 배달을 갔다가 그 슈퍼 경품 행사에서 한 내레이터 모델로부터 경품 추첨 번호를 받는데요. 그 번호지 덕분에 종수는 손목시계에 당첨되죠. 아까 그 내레이터 모델이 종수에게 핑크색 손목시계 경품을 주는데요.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없는데요. 그럼 어떡해? 이거 여자용 손목시계인데 이제부터 구해야겠네. 이종수, 나 모르겠어? 우리 어릴 때 같은 동네 살았잖아. 파주시 탄현면 마누리. 아, 나야, 시래미. 나 얼굴 성형했어. 예뻐졌지? 너 시간 있어? 나 금방 쉬는 시간인데. 쉬는 시간에 종수와 혜미는 서로의 근황을 묻는데요. 군대는 갔다 왔지. 그리고, 아휴, 학교도 졸업하고, 지금은 잠시 알바 뛰고 있는데, 사실 뭐 따로 하는 게 있어. 글 쓰고 있어. 무슨 글? 소설. 오, 그럼 작가야? 아직 정식 작가는 아니고 진짜 작가가 되려고 하는 거지. 멋있네. 작가 이종수. 넌 이거 할만해? 응, 재밌어. 난 이런 일이 좋아. 몸 쓰는 일. 그리고 일이 있다고 전화가 오면 그때 나오면 되니까 좀 자유가 있어. 그게 좋아. 자꾸 보니까 이제 좀 네가 햄이 같네. 아, 이거 너 할래? 아까 받은 거. 손목시계 처음 차봐. 헐, 촌스러워. 야, 우리 이따 저녁에 같이 술이나 먹을까? 그럴까? 그날 밤 둘은 같이 술을 마시는데요. 나 요즘 판토마임 배우고 있잖아. 그런 걸 왜 배워? 배우 되려고? 야, 배우는 아무나 되니? 그냥 재밌어서 배우는 거야. 봐봐, 난 내가 먹고 싶을 때 항상 귤을 먹을 수 있어. 잘하네. 재능 있네. 이건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뭐냐면 여기 귤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귤이 없다는 걸 잊어먹으면 돼. 그게 다야. 중요한 건 진짜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입에 침이 나오고 진짜 맛있어. 너 그거 알아?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부시맨. 부시맨들에게는 두 종류의 굶주린자가 있대. 굶주린자, 영어로 헝거. 리틀 헝거와 그레이트 헝거. 리틀 헝거는 그냥 배가 고픈 사람이고 그레이트 헝거는 삶의 의미에 굶주린 사람이래. 우리가 왜 사는지,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거를 늘 알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배가 고픈 사람이라고 그레이트 헝거라고 부른대. 그래서 그 그레이트 헝거 만나려고 아프리카 간다고? 멋있지. 그레이트 헝거. 종수야. 이종수,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내가 키우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내가 아프리카로 여행 가는 동안 네가 밥 좀 줄 수 있어? 혜미는 고양이는 거주지를 옮기면 안 된다며 자기 집에 와서 돌봐달라고 부탁하고요. 종수는 혜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다음 날 혜미를 따라 그녀의 집으로 가는 길. 파주 집에는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엄마는 나 어릴 때 집 나갔고 누나는 몇 년 전에 결혼했고 아버지 혼자 소 키우면서 살고 있었는데 좀 문제가 생겨서 내가 집에 들어가야 되게 생겼어. 무슨 문제냐고 안 물어보네. 문제야 항상 있잖아. 이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항상 일상적으로 온갖 문제가 일어나죠. 혜미의 원룸 집에 들어오자 종수는 집이 이 정도면 좋다고 얘기하고 혜미는 이 집이 북향이어서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아 늘 춥고 어둡지만 하루에 딱 한 번 남산타워 전망대 유리에 햇볕이 반사돼서 들어온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혜미는 보일이라는 고양이 이름을 부르지만 고양이는 보이지 않죠. 혜미는 보일에게 자폐증이 있어서 낯선 사람이 있으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종수는 고양이도 어젯밤 네가 상상했던 귤처럼 현실에 없는 거 아니냐고 하죠. 너 기억나? 옛날에 나 못생겼다고 한 거. 정말? 내가 그랬었다고?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네가 길을 건너오더니 그렇게 말했잖아. 너 진짜 못생겼다고. 그게 중학교 다닐 때 네가 나한테 한 유일한 말이었어. 이제 진실을 얘기해봐. 왜 말을 못해? 둘은 입을 맞추고 관계를 갖는데요.
이때 종수는 혜미가 말한 대로 남산타워에서 반사된 햇빛이 혜미의 방 안에 들어오는 걸 보죠. 종수는 파주시로 가서 아버지의 빈 집을 잠시 맞는데요. 종수가 파주의 집에 들어간 첫날 밤부터 계속 의문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종수가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기거나 받기도 전에 끊어지기 때문에 누가 전화를 하는지 알 수 없죠. 파주 집에 들어간 다음 날 종수는 집을 둘러보다가 아버지의 낡은 트럭과 참고한 보관함에 담긴 단검들을 발견하죠. 혜미가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난 뒤 종수는 그녀의 부탁대로 혜미의 고양이를 돌보기 위해 며칠마다 혜미의 집에 가서 사료통에 사료와 물을 채워넣고 텅 빈 방에서 남산타워를 바라보며 셀프 행위를 하죠. 보이리는 그 모습을 드러내진 않지만 비워진 사료 그릇과 야옹이 화장실에 있는 고양이 똥을 통해 보이리가 있음을 믿게 하죠. 한편 종수는 아버지의 재판을 방청하는데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종수의 아버지가 공무 집행을 하러 온 공무원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는 바람에 경찰에 구속된 거죠. 그리고 종수는 아버지 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는데요. 변호사는 종수의 아버지가 자존심이 세서 숙이질 않는다며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도록 종수가 아버지를 잘 설득해달라고 하지만 종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죠. 며칠이 지나고 고양이 밥을 주러 혜미의 집에 있던 종수는 혜미로부터 공항에 마중 나와달라는 전화를 받는데요. 마중 나간 공항에서 혜미가 아프리카에서 만났다는 미스터리한 남자 벤을 만나죠. 혜미와 벤이 귀국하기 위해 있던 케냐의 나이로비 공항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둘은 3일 동안 공항에 갇혔고 한국인은 둘뿐이었던지라 자연스레 친해졌다고 하죠. 종수의 낡은 트럭을 타고 셋은 같이 곱창집으로 가는데요. 벤은 트럭 안에서 자기 엄마랑 살갑게 통화를 하고요. 종수는 그런 벤을 백미러로 힐끗 쳐다보죠. 이후 곱창집에서 혜미는 아프리카에서 노을을 보며 느낀 감정을 토로하는데요. 나 혼자 여기까지 뭐하러 왔나 싶고 그런데 해가 지는 거야. 저기 끝없는 모래수평선에 노을이 지는 거야. 처음에는 주황색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피 같은 붉은색이었다가 그러면서 보라색, 남색이었다가 그러면서 점점 더 어두워지면서 노을이 사라지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아, 내가 세상의 끝에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저 노을처럼 사라지고 싶다. 죽는 건 너무 무섭고 그냥 아예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때 벤은 웃음기 있는 얼굴로 사람이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게 신기하다. 나는 아기일 때 말고는 눈물 흘려본 적이 없다는 식으로 종수에게 얘기하죠. 종수는 슬픈 감정은 느껴보지 않았냐고 묻고 벤은 느낄지도 모르지만 눈물이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한다고 하죠. 인간미 제로인 벤의 반응에 종수는 벤에게 무슨 일 하냐고 묻자 벤은 그냥 논다고 답하죠. 그래서 저는 벤이 말 그대로 돈 많은 집 백수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창동 감독이 생각한 벤의 직업은 놀듯이 재미로 일하는 건축가라고 하죠. 종수가 소설을 쓴다고 하자 벤은 자기 이야기를 언제 한번 들려주고 싶다고 하죠. 이후 혜미가 잠들어 버리고 벤이 자기 카드로 계산을 하며 모임이 끝나죠. 이윽고 햇은 곱창집 밖으로 나오는데요. 종수의 낡은 트럭 뒤에 지인이 운반해준 벤의 차 포르쉐가 세워져 있자 종수는 살짝 위축되고요. 마중 나와 달라던 혜미는 종수의 트럭 대신 포르쉐를 선택해 벤이 혜미를 집에 데려다 주고요. 종수는 떠나는 포르쉐의 뒷모습을 바라보죠. 이후 종수는 아버지가 평소에 친절하고 다정한 이웃이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동네 주민들에게 이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데요.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안 계세요? 없어요. 무슨 일이에요? 탄원서에 사인 받으러 왔는데요. 없어요. 네, 다음에 올게요. 네. 누구 계시냐는 종수의 질문에 다문화 가정의 엄마가
아무도 없다고 답하면서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걸 표현한 장면이죠. 이후 동네 이장은 종수가 쓴 탄원서에 정다운 이웃이라 표현한 문장을 두고 종수의 아버지가 솔직히 정다운 이웃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종수가 글을 잘 쓴다고 칭찬하죠. 종수가 어느 정도 허구를 만들어낼 줄 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장면인데요. 종수가 쓴 탄원서는 자존심 강하고 굽힐 줄 모르는 아버지를 친절하고 다정한 캐릭터로 바꾸어 작성한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한 픽션이죠. 그러던 중 종수는 혜미의 연락을 받고 설해마을의 카페로 가는데요. 이 자리엔 영화 촬영 당시와 작년까지는 다른 이름의 카페였는데요. 올해 초부터 다른 사장님이 퓨처마인드란 이름의 도시와 건축을 소재로 하는 책들을 판매하는 카페를 개업해 운영하고 있어요. 이 카페는 지난 2월 개업 축하 화분을 배달하는 어르신께 카페 사장이 커피 한 잔 대접하려 하자 어르신이 이른 아침 게시 손님으로서 내가 팔아줘야지 라며 사장에게 기어코 10,000원을 쥐어준 것으로 화제가 되어 지상파 뉴스에 등장했고요. 이 카페 사장님이 메이저리거 다르비슈 선수의 10년 지기 팬이고 다르비슈로부터 실착 유니폼과 글러브를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지난 3월 내한할 때 이 카페를 방문해서 또다시 뉴스에 등장했죠. 언론에 등장한 것처럼 사장님이 무척 살갑고 친절했고요. 커피와 디저트 맛이 좋았고 카페가 지하에 있음에도 커다란 통창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채광이 좋고 깔끔한 멋진 곳이었어요. 다시 영화로 돌아와 종수는 이 카페에서 혜미를 만났는데요. 혜미뿐 아니라 벤도 와 있었고 이 설해마을이 벤이 살고 있는 살기 좋은 동네죠. 종수에게 벤은 혜미가 종수를 보고 싶어 했다고 하고 혜미는 벤이 종수를 부르자고 했다며 서로 엇갈리는 말을 하죠. 카페 바깥 화단에서 통화를 마치고 들어온 벤은 혜미의 손금을 봐주며 혜미의 마음속에 혜미를 힘들게 하는 돌이 있다고 말하고요. 그 돌을 빼주겠다며 혜미의 손을 잡고 화단에서 주워온 돌멩이를 혜미의 손 안에 쥐어주는 장난을 치죠. 종수는 자기를 불러놓고서 뻗어 놓은 보리자루로 만드는 둘의 모습을 바라보며 불편함을 느끼죠. 그 후 셋은 벤이 요리하는 파스타를 먹으러 벤의 호화로운 집에 가고요. 종수는 벤의 팬시한 라이프 스타일에 감탄하죠. 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내고 그걸 자기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리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요리해 먹는 그 과정을 스스로에게 재물을 바치는 행위로 비유하죠. 재물이란 표현에 의아해하는 혜미에게 벤은 재물은 그냥 메타포라고 하는데 혜미가 메타포가 뭐냐고 묻자 벤은 메타포가 뭔지 소설을 쓰는 종수에게 물어보라고 하죠. 옆에서 다 듣고 있는 종수는 메타포가 뭔지 설명해주지 않고 대신 혜미에게 여기 화장실이 어디냐고 묻고 혜미는 이를 벤에게 물어보고 벤은 복도 안쪽이라고 답하죠. 종수는 화장실에서 여성용 화장 세트와 10개가 넘는 여자 액세서리들을 발견하고 수상함을 느끼죠. 이후 종수와 혜미는 벤의 집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는데요. 저 사람 나보다 몇 살 많아? 6살? 7살? 어떻게 하면 젊은 나이에 저렇게 살 수 있지? 여유 있게 여행 다니고 포르쉐 몰고 음악 들으면서 파스타 사 먹고 젊은 나이라도 돈이 많나 보지. 위대한 기집이네. 무슨 말이야?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돈은 많은 수수께끼의 젊은 사람들. 한국에는 개치비들이 너무 많아. 저 사람이 너 왜 만나는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오빠가 나 같은 사람 좋아한대. 흥미있대. 그날 저녁 종수와 혜미는 벤과 함께 고급 식당에 가고요. 식당 앞에서 벤의 친구들을 만나죠. 종수는 자신이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도 등단은 못했다고 덧붙이는데요. 오히려 벤은 글을 쓰면 다 작가라고 말하죠. 식당 안에 들어갔을 때 혜미는 벤의 친구들 앞에서 아프리카 여행에 대해 말하는데요. 부시맨들은 밤에 둥그렇게 서서 춤을 춰요. 그 중에서 가장 나이 들고 가장 지혜로운 할머니가 북을 막 치거든요. 그러면 그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춰요. 처음에는 두 팔을 땅으로 향하고 이렇게 이건 리틀 헝거의 춤이에요. 배가 고픈 사람의 춤. 그리고 춤을 추다 보면 점점 두 팔이 위로 올라가면서 하늘을 향해요. 이게 그레이트 헝거의 춤이에요. 삶의 의미를 구하는 춤.
조저녁이 시작해서 한밤중이 될 때까지 이 춤을 계속해서 추면서 이 리틀 헝거가 점점 그레이트 헝거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직접 봐야지. 벤의 친구 김실록이 그럼 직접 보여달라고 해서 혜미는 직접 리틀 헝거와 그레이트 헝거의 부족춤을 선보이는데요. 종수는 벤의 친구들이 혜미를 구경거리 삼는 것 같아 불편해하죠. 또한 벤은 혜미의 부족춤을 보면서도 하품을 하죠. 하품하던 벤은 종수와 눈이 마주치지만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을 뿐이죠. 여기서 위화감이 느껴지는데요. 혜미의 말에 따르면 벤이 그녀를 만나는 건 혜미에게 흥미가 있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정작 벤은 혜미에게 예의 바른 미소만 짓고 그녀에게 딱히 관심을 보이진 않죠. 이후 그들은 벤의 친구들과 클럽에 가는데요. 혜미는 클럽의 분위기에 취해 춤을 추지만 불편한 기분이 든 종수는 클럽에서 나와 혼자 집에 가죠. 며칠 후 종수는 아주 아버지의 집 외양간에서 소똥을 치우며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 엉덩이가 뜨거워. 동요 어린 송아지를 흐느끼고 절규하듯 부르는데요. 이때 종수는 혜미로부터 벤과 너희 집에 간다는 연락을 받는데요. 이후 혜미와 벤이 포르쉐를 타고 종수의 집에 도착하죠. 혜미는 종수의 집 앞에 펼쳐진 파주의 풍경을 둘러보며 내가 어릴 적 우물에 빠졌는데 종수가 구해줬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종수는 이에 대꾸하지 않고 혜미는 이를 잊은 종수에게 서운함을 표현하죠. 세 사람은 종수의 집 마당에 모여 벤이 사온 와인과 샌드위치를 먹으며 대화하는데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셋은 대화를 하며 노을 지는 풍경을 바라보죠. 취한 혜미는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손으로 새 모양을 만들어 그레이트 헝거의 춤을 추죠. 그러다 자신을 경멸하는 표정의 종수를 보고 울먹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혜미가 잠들자 종수와 벤은 함께 혜미를 집 안으로 옮기는데요. 벤은 실없이 낄낄대며 웃어대고요. 종수는 혜미에게 이불을 덮어주면서 잠든 혜미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죠. 저녁이 깊어지고 종수는 대마의 취한 기운을 빌려 벤에게 자기 아버지가 분조장이며 아버지의 지시로 아빠한테 지쳐 집을 나간 엄마의 옷을 태워야만 했던 개인사를 씁쓸하게 털어놓고 아직도 그때 꿈을 꾼다는 얘기를 하죠. 이는 종수가 표현에 소극적이지만 아버지를 닮아 분노가 내재된 인물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를 들은 벤은 종수에게 혼자만의 비밀스런 취미를 얘기하는데요. 낡고 오래되어 쓸모없어진 비닐하우스에 석유를 뿌리고 성냥불을 던져 방화한다는 거죠. 한국에는요, 비닐하우스들이 진짜 많아요. 쓸모없고 지저분해서 눈에 거슬리는 비닐하우스들. 걔네들은 다 내가 태워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그 불타는 비닐하우스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베이스가 느껴져요. 뼛속까지 울리는 베이스. 이에 종수는 낡고 쓸모없는 것에 대한 판단을 벤이 하는 것이냐고 묻는데요. 벤은 자기는 판단 같은 걸 하지 않는다고 답하죠. 그리고 벤은 자신이 여기에 온 진짜 이유는 사전 답사를 위해서라며 곧 종수의 집 근처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방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이죠. 종수는 벤의 고백에 불편함을 느끼며 나는 혜미를 사랑하고 있다고 나지막히 얘기하지만 벤은 그저 비웃을 뿐이죠. 이에 울컥한 종수는 욕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는 혜미를 사랑하고 있다고 공격적인 태도로 쏘아붙이죠. 마침 그때 잠에서 깬 혜미가 나타나고 벤과 혜미는 떠나려 하는데요. 혜미를 향한 사랑과 벤에 대한 적대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종수는 혜미에게 너 왜 그렇게 옷을 잘 벗어? 남자들 앞에서 창녀나 옷을 그렇게 벗는 거야 라며 상처가 될 말을 뱉어버리죠. 속이 상한 혜미는 벤의 차를 타고 떠나는데요. 그것이 종수가 본 혜미의 마지막 모습이 되죠. 그날 밤 종수는 꿈을 꾸는데요. 엄마의 옷가지가 아닌 벤이 태운다는 비닐하우스가 활활 타고 있고
우물에서 해미를 구한 직후에 상의를 벗고 물에 흠뻑 젖은 어린 아이 때의 종수가 활활 타는 비닐하우스를 바라보고 있죠. 다음날 아침, 종수는 지난밤의 술자리를 정리하다가 벤이 남기고 간 라이터를 발견하고요. 종수는 물류창고에 일하러 갔다가 대기 시간 중 해미에게 전화를 하지만 해미는 종수의 전화를 받지 않죠. 이후 작업반장이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이름 대신 번호로 부르며 어디 사냐고 차례로 묻는데요. 종수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작업장을 빠져나가고요. 작업반장은 그런 종수한테 관심 하나 없이 바로 다음 사람에게 어디 사냐고 묻죠. 작업장을 빠져나온 종수는 트럭을 타고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비닐하우스들의 위치를 확인하는데요. 이 와중에 해미 번호로 전화가 와서 종수가 받는데요. 해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웬 남자들의 목소리와 지퍼 잠그는 소리,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소리와 누군가 뛰어가는 소리가 연달아 짧게 들리며 전화가 끊기죠. 종수는 해미의 집에 가지만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서 별 수 없이 집을 나오고요. 파주 집에 돌아온 종수는 밤중에 지도에 주변 비닐하우스들의 위치를 표시하며 다시 해미에게 전화를 걸지만 해미는 전화를 받지 않죠. 다음날 새벽부터 종수는 벤이 방화한 비닐하우스를 알아내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비닐하우스들 주변을 새벽마다 돌지만 모두 멀쩡하죠. 종수는 다시 해미에게 전화를 걸지만 이때부터는 전화의 전원이 아예 꺼져 있다는 음성이 나옵니다. 종수는 해미의 집의 재방문에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고요. 소리를 들은 집주인이 계단을 걸어 올라오죠. 종수는 집주인에게 고양이 밥 줘야 한다는 핑계로 해미 집에 들어가려 하는데요. 집주인은 여기선 고양이 못 키운다고 하죠. 그럼에도 집주인의 마스터키를 사용해 해미의 집에 들어오는데요. 집 안에는 고양이는커녕 사료와 배설물도 없죠. 또한 평소와 달리 해미의 집이 아주 깨끗하게 각 잡혀 정돈되어 있는 걸 느끼고 종수는 미심쩍은 표정을 짓죠. 집주인이 여행이라도 간 것 아니냐고 묻는데요. 종수가 문을 연 화장실 옆 창고에는 해미의 핑크색 캐리어가 놓인 모습이 보이죠. 종수는 해미의 내레이터 모델 사무실 실장을 찾아가는데요. 쟤네들 저래 보여도 속은 아무도 몰라요. 카드빚 있는 애들도 많고요. 그 빚 때문에 그냥 빚지다가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시내미 걔도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기 꺼져 있더라고요. 사실 여자들은요, 돈 쓸 때가 정말 많아요. 여자는 힘들다고요. 아니 화장하면 화장했다 뭐라 하고, 안 하면 안 했다 뭐라 하고, 옷이 좀 야하면 야하다 뭐라 하고, 대충 입으면 대충 입었다 뭐라 하고. 그런 말 아세요? 여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종수는 그저 실장에게 해미의 행방을 물었을 뿐인데 실장은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죠. 이때 종수는 실장이 자신이 경품으로 받고 해미에게 준 것과 같은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있는 걸 발견하죠. 종수는 해미가 다녔던 팬터마임 학원도 방문하는데 마찬가지로 해미가 잠적했다는 걸 확인할 뿐이죠. 그 후에도 종수는 강박적으로 집 주변 마을을 뛰어다니며 불에 탄 비닐하우스가 있는지 확인하지만 아무 일도 없죠. 종수가 비닐하우스의 안을 들여다보거나 실제로 들어가 보지만 텅 비어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결국 종수는 트럭을 타고 벤의 차량을 미행하기 시작하는데요. 벤의 차량이 한 카페에서 멈추자 종수는 우연을 가장한 채 카페에 들어가는데요. 벤은 종수가 좋아한다던 윌리엄 포크너의 책을 읽고 있죠. 종수가 벤에게 비닐하우스에 대해 묻자 벤은 이미 태웠다고 답하죠. 종수가 우리 집 주변에 탄 비닐하우스는 없었다고 반박하지만 벤은 대상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모를 수도 있다면서 웃죠. 이때 벤의 새로운 여자친구로 보이는 연주가 뛰어서 카페에 도착하는데요. 오빠! 미안해요! 늦었죠? 벤은 연주와 함께 카페를 떠나고 종수는 나가는 벤에게 해미의 행방을 묻는데요. 혹시 해미하고 연락되세요? 저는 연락이 안 돼서요. 한 달째. 그렇죠. 나도 걔 연락이 안 돼요. 해미는 그냥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벤은 해미가 종수를 특별하게 생각했고 그 사실에 자신이 생애 처음으로 질투를 느꼈다는 모호한 말을 종수에게 남기고는 연주와 함께 차를 타고 가버리죠.
종수는 식당을 하는 혜미의 어머니와 언니도 만나는데요. 언니는 혜미가 보내서 온 거 아니냐며 카드빚 다 갚기 전에는 집에 들어올 생각 말라고 전하라고 하죠. 종수는 혜미한테서 들은 우물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혜미가 7살 때요. 우물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몇 시간 동안 우물 밑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울면서 위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누군가 나타나 주길 기다리면서 동그란 하늘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죄송해요. 그때 혜미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상상해봤어요. 그런 일 없었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왜 우리가 몰라. 혜미가 그런 말에? 걔 이야기 잘 지어내. 감쪽같이. 우리 집 옆에 우물도 없었어. 이후 종수는 이장을 찾아가 동네에 우물이 있었냐고 묻지만 이장 역시 우물이 없었다고 답하자 종수는 탄식하죠. 이후 종수는 지속적으로 벤을 미행하는데요. 벤은 헬스클럽을 다니거나 부모님과 서초동 성당 미사에 출석하거나 미술품들이 걸린 갤러리 옆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화기애애하게 식사하는 등 종수와 너무나도 대비되는 여유로운 일상을 누리죠. 종수는 그런 벤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요. 그러다 한 시골길에서 벤의 차를 미행하는 도중 벤의 차량이 급가속해 종수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마는데요. 구석진 산속으로 들어가는 벤의 차량을 간신히 따라잡은 종수는 오히려 벤의 차량에 의해 역추격을 당하는 듯한 상황에 처하죠. 가까스로 벤의 차량을 따돌리는데 성공한 뒤 종수는 트럭에서 나와 몸을 웅크려 언덕 위에 멈춘 벤의 차량으로 다가가지만 벤은 차 반대편에서 저수지를 보며 가만히 서 있을 뿐이죠. 다음 날 잠에서 깬 종수는 또다시 집에 걸려온 전화를 받는데요. 바로 어릴 적 자기를 버리고 도망친 어머니의 전화죠. 종수는 어머니와 카페에서 만나는데요. 집에도 찾아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대고 내가 요새 일하는 백화점 화장실까지 찾아온 거 있지? 시커멓게 입고 꼭 그거 같아. 저승사자. 아휴, 돈 500만 원이 뭐라고.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장기라도 팔았을 거야. 내가 오죽하면 16년 만에 아들을 만나서 이런 소리 하겠니? 어머니는 자기 말대로 16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 종수에게 반가움이나 미안함보다는 급전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은근하게 내보이고요.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의 대화에 집중하지도 않고 시종일관 누군가와 카톡을 하면서 실없이 히히덕거리죠.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결해드린다고요. 걱정 마세요. 돈 있어?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엄마, 옛날에 우리 동네 가운데쯤에 혜미 집 있었잖아요. 근처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있었지. 물 없는 마른 우물. 혜미의 어머니와 언니, 이장의 말과는 다르게 종수의 어머니는 마을에 우물이 있었다고 하죠. 벤을 계속 미행하던 종수는 벤의 집 앞에서 트럭을 탄 채 기다리고요. 그러다 벤에게 일을 들키고 종수는 혜미에 대해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둘러대죠. 벤은 웃으면서 종수를 자기 집에서 열리는 호텔럭 파티에 초대하고요. 종수는 벤의 집 안으로 들어가고 전에 왔을 땐 없었던 고양이를 발견하죠. 벤은 주인 없는 고양이인데 예쁘게 생겨서 데려왔다고 하죠. 벤은 종수에게 무슨 소설을 쓰냐고 묻고 종수는 이 세상이 수수께끼 같아서 아직까지 무슨 소설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답하는데요. 또한 전에 화장실에서 본 여자 액세서리들이 들어있는 서랍 안에 핑크색 손목시계와 똑같은 시계가 들어있는 걸 발견하죠. 종수의 눈에는 이 시계가 혜미의 것으로 보이지만 전에 만난 실장도 같은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있었기에 그 손목시계가 흔해 빠진 물건임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시계가 혜미의 물건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죠. 그때 벤의 집에 연주가 방문해 현관문을 연 사이 고양이가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벤과 연주, 종수가 주차장으로 내려가 고양이를 찾는데 종수는 주차장 구석에 숨은 겁에 질린 고양이를 발견하죠. 야옹아, 고양아, 보이라, 보이라. 고양이는 종수가 보이라라고 부르자 다가와 종수의 품에 안기죠. 연주는 고양이가 귀엽다며 고양이를 받아 껴안는데 종수는 혜미의 실종에 벤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한 표정을 짓고 벤을 쳐다보죠. 때마침 전에 본 벤의 친구들이 차를 타고 벤의 집에 오는데요.
벤이 새로 사귄 여자 연주는 면세점 직원인데 혜미처럼 벤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면세점의 진상 손님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죠. 중국 사람들은 돈을 줄 때 막 던져요. 이렇게. 왜 그래요? 걔네들은 돈은 더러운 거예요. 우린 돈 애지중지하잖아요. 걔네들은 돈 막대해요.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가 봐요. 중국 사람들이 진짜 자존심 세거든요. 막 지폐를 꾸깃꾸깃해서 이 얼싸스 이렇게 막 던지면서 줘요. 옛다 가져라 하고. 종수는 기시감을 느끼고 벤이 이전처럼 지루한 듯 하품을 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죠. 불편함을 느낀 종수는 벤의 집을 빠져나오지만 벤은 주차장까지 따라와 조금 더 어울리다 가라고 하죠. 종수씨, 혜미에 대해 뭐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하지 않았나? 이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종수씨는 너무 진지한 것 같아. 진지하면 재미없어요. 즐겨야지. 여기서 베이스를 느껴야 돼요. 뼛속에서부터 그게 좀 올려줘야 그게 살아있는 거지. 난 모호한 말을 하고 종수는 말없이 트럭을 타고 벤을 떠나죠. 종수 아버지의 재판은 판사로부터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으면서 종결되고요. 종수는 암컷 송아지를 팔아 엄마의 빚을 대신 갚아주죠. 그리고 다시 새벽에 비닐하우스를 방범하며 마을을 뛰어다니죠. 종수는 비어있는 혜미의 집에서 셀프 행위를 하지만 지난 몇 번과는 다르게 남산타워를 보지 않고 창문을 등진 채 침대에 누워 행위를 하죠. 이때 종수의 상상 속 혜미가 나타나 뒤에서 대신 행위를 해주는데 행위가 끝나자 혜미는 없고 종수 홀로 누워있죠. 종수는 혜미의 집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종수는 세상이 수수께끼 같아서 소설을 쓸 수 없다고 했었는데요. 그런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이제 자기 현실 속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찾은 것이죠. 고양이를 보일로 부르면서 현실을 확정한 것처럼요. 분노에 찬 청춘과 그들의 행동과 행방에 대한 미스터리가 이 영화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인데요. 해석은 관람한 사람 저마다 여러 가지로 갈리죠. 특정한 메시지 대신 관점을 던지기 때문에 수많은 해석의 여지를 갖고 있죠. 결말을 어느 하나로 결론 짓는 게 의미 없는 영화인데요. 수수께끼 같은 세상에서 주인공이 자기만의 답을 냈지만 그 답이 진실인지 모호한 것처럼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나름의 해석을 했을지라도 그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없으며 세상과 영화 자체가 미스터리임을 인식하게 하죠. 관객들이 각자의 삶의 서사대로 영화를 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지각색의 다양함이 새로운 서사를 쌓아나가죠. 그래서 이 영화를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는 영화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버닝은 칸 영화제에선 압도적인 호평을 받았고요. 국내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대체로 호평이지만 해외 평가만큼 압도적이진 않죠. 관객들의 평은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대다수의 관객들은 시원하게 꽉 닫힌 결말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이 영화에 대해 감독과 배우들이 청춘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미스터리에 관한 영화다. 다양한 여지를 주어 질문을 던진다. 관객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말을 거는 영화라고 설명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 쉽고 편안하고 친절한 대중적인 영화가 아니죠. 애매모호한 설정과 전개는 극중 종수의 답답한 감정과 종수가 보는 미스터리한 세상을 드러내기 위한 감독이 의도한 선택이고요. 관객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면서 자꾸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대충은 알겠는데 어렵고 지루하다는 반응도 있고 영화 한 편에 생각할 여지를 많이 준다는 점에서 호평하는 관객들도 있는 취향을 많이 타는 영화 버닝이었어요. 영화 버닝은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과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오디오로 들려드리고 이야기와 어울리는 영상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립니다.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